숭례문 방화 사건은 2008년 2월 10일 20시 40분부터 다음 날인 2월 11일 0시 40분경 숭례문의 누각 2층 지붕이 붕괴하였고, 이어 1층에도 불이 붙어 화재 5시간 만인 1시 54분 석축을 제외한 건물이 모두 붕괴한 방화로 인해 전소된 사건이다. 화재가 난 숭례문은 서울에 남아있는 목조 건물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조선 태조 1395년 태조 4년에 짓기 시작해 1398년 2월 태조 7년에 완성된 누각형 2층 건물이다. 당시 남아있는 건물은 세종 29년 1447에 고쳐 지은 것으로 1961에서 1963년 해체, 수리 작업이 한때 이루어졌다. 이 문은 조선시대 한성 도성의 정문으로 사대문 가운데 남쪽에 위치하므로 남대문으로도 불린다. 이후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때에도 남대문은 피해를 입지 않았다.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양측의 성벽이 연결되어 있었지만 1908년 도로를 내기 위하여 헐어내고 성문만 섬처럼 따로 떨어져 있었으나 2006년 복원 공사를 마치고 당시와 같은 모습을 하게 되었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보물에서 국보로 지정되었다. 600년 동안 한양을 둘러싸고 있었던 조선 한양도성의 남쪽에 위치한 문. 현재도 서울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울의 상징이나 다름없는 건축물이었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식적으로 국보 제1호라는 말이 없어지고 국보 서울 숭례문으로 표기가 바뀌었다. 숭례는 예절 예를 높인다는 뜻으로 사서 중 하나인 유교 경전 중용에서 따온 말이다. 1395년 태조 4년 숭례문 시공, 1398년 태조 7년 병도공 최유경 선생이 준공, 태종에 맏아들이던 양녕대군이 숭례문 편액을 썼으며 1448년 세종 30년 좌참찬 정분의 감독하에 신작이라고 칭할 정도로 개축, 1479년 성종 10년 중수하였다 한다. 숭례문 방화는 이명박 당선자 쪽 책임이 더 크다는 주장의 무게가 실린다. 일반인이 마음대로 숭례문에 접근하도록 만든 사람이 이 당선자였기 때문이다. 화재 후 이명박 당선자는 정부 예산보다는 오히려 국민이 십시 일반 참여하는 성금으로 복원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에게도 위안이 되지 않겠느냐 라고 국민들에게 제안을 했었다. 이른바 평화의 대미라는 대국민 사기극에 걸려들어 어린 시절 가뜩이나 가벼운 호주머니를 털렸던 기억과, 두 번째는 비슷한 시기 천안 독립기념관을 짓겠다며 또 한 번 온 국민을 대상으로 성금을 거둔 것이다. 이때도 한참 용돈이 궁하던 시절이었지만 성금을 내는 것은 의무사항이었다. 그렇게 해서 독립기념관을 지은 것까지는 좋았다. 그런데 훗날 그게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업적으로 지장되는 것을 보고 지금 나이 40대 중반 이후의 세대라면 정권 차원의 국민성금 모금에 대해 분명 정부의 부정적 언론을 탈피하기 위한 정치권의 수작이었음을 떠오르게 했다. 무자년 새해 명절을 맞이하여 온 국민이 오랜만에 단란하고 행복한 시간으로 들떠있을 시간이었다. 이제 그 아쉬운 발길을 돌려 내리면 새롭게 시작될 한 해를 준비하기 위해 속속 자신들의 상토로 발길을 분주히 옮길 그 시간이었다. 2008년 2월 10일 밤 서울 도성의 관문인 숭례문이 갑자기 화염에 휩싸였다. 화재는 최초 2층 누각내에서 발생되었으며 20시 50분경 종로, 중부, 용산 소방서에서 화재 진화를 위하여 소방차들이 집결했다. 소방관 300여 명이 바글거리는 속에서 숭례문은 화재 발생 5시간 만에 지붕이 우르르 붕괴해 내렸다. 화재 현장을 케이블 TV 생중계로 지켜본 시민들은 숭례문이 무너져 내린 것은 대한민국 소방 시스템이 무너져 내린 것이라고 한탄했다. 숭례문 화재가 처음 목격된 것은 오후 8시 48분쯤. 택시기사 이상곤, 44시의 증언에 따르면 한 남자가 쇼핑백을 들고 숭례문 옆 계단을 통해 들어간 이후 빨간 불꽃이 튀면서 시작됐다. 라고 말했다. 이 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화재 직후인 8시 55분쯤 소방차 39대와 소방관 88명이 출동해 고가 사다리와 소방호스 등을 이용해 진화 작업을 시작했다.
화재 초동 진압 5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인데 허겁지겁 달려와서 대책 없이 5시간 동안 방수된 지붕에다가 하염없이 아까운 물만 살수한 것이 오히려 바람을 일으켜 불난 집에 부채질만 하는 소방 대책을 보자니 국민들은 복장이 터졌다. 남대문 설계 도면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방수 처리된 곳에 계속 물만 뿌려대니 안에서 타고 있는 불로 인해 누각 전체가 무너지고 나니 비로소 불씨가 진화된 것이다. 불길에서 하나라도 건지려고 숭례문 누각에 올라간 소방대원 손에 양녕대군이 쓴 숭례문 글자 간판이 긴박하게 땅바닥에 둔탁한 소리를 내고 떨어졌다. 화재 초기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발화 지점을 찾지 못하고 1층 아래에서 2층으로 물을 내뿜고 사다리에 올라가 2층 내부로만 물을 쏘아댔다. 숭례문 2층 누각 아래 부분에서 흰 연기가 30m 높이로 치솟았고 반경 100여 미터 지점까지 연기만 퍼져 있었다. 소방당국은 10시 30분쯤 화재가 진압된 것으로 판단하고 잔불 진화 작업에 나섰다. 현장 소방관들은 취재 기자들에게도 대충 불길을 다 잡고 잔불 처리 작업만 남았다고 말했다. 소방당국의 초기 대응이 실패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은 오후 10시 40분쯤. 소방관들이 누각 2층에 잔불 처리를 하고 있던 순간 연기만 치솟던 2층 현판 5m 안쪽 지점에서 직경 6m 정도의 불길이 다시 치솟기 시작했다. 소방관들은 다시 호스로 물을 뿜기 시작했지만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기 시작했다. 오후 11시쯤 불길은 2층 지붕 전체로 번져나가기 시작했으며 오후 11시 30분쯤 지붕 위로까지 화마가 모습을 드러내며 숭례문 전체가 불길에 휩싸였다. 소방당국은 이때까지도 왜 불길이 잡히지 않는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현장 소방 관계자는 불길이 있는 곳이 숭례문 2층 중앙 지점으로 추정하고 소방 호스로 물을 뿌리고 있지만 복잡한 지붕 구조 때문에 물이 닿지 않아 화재가 빨리 진압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번지기 시작한 화재가 진압되지 않은 것은 숭례문 2층 지붕과 아래 석가래 부분에 방수 처리가 돼 있기 때문이었다. 아래 위에서 소방 호스로 아무리 물을 뿜어봐야 불길에 닿지조차 못한 것이다. 오후 11시 40분쯤 소방당국은 지붕을 걷어내고 위에서 물을 쏟아 붓겠다고 했지만 이미 숭례문 지붕은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어 소방관들의 접근조차 불가능했다. 화재가 발생한 숭례문 내부에는 화재에 대비한 스프링클러 등 화재 초기 진압 설비가 전혀 돼 있지 않았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문화재의 경우 내부 시설 보존을 위해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최근 관련 규정을 만들고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숭례문에 발생한 화재 진화에 필수적인 실측 도면이 화재 발생 2시간 후에 소방당국에 뒤늦게 전달된 것으로 드러나 진화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다수 지적되었다. 2008년 2월 10일 불을 지른 방화범 최중기 70은 화재 하루 뒤인 2월 11일 인천 강화에서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리고 화재 4일 뒤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최중기의 범행 동기도 논란이 되었다. 당시 그는 경기도 고양시에 소유한 토지가 있었는데 그 토지가 도로 건설에 이용되면서 받은 보상금이 기대에 못 미쳤다는 이유였다. 그는 언론사에 제보를 하고 청와대에 민원까지 냈지만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내지 못했다. 원래는 중료에 불을 지르려 했는데 경비가 삼엄하여 표적을 숭례문으로 바꾸었다고 한다. 그래서 국보 1호를 방화해 이목을 끌어 자신의 불만을 표출할 생각이었다. 심지어 그는 숭례문 방화를 하기 전에도 2006년 4월 26일에 창경궁 문정전을 방화해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에 추징금 1,300만 원을 선고를 받았던 전과자였다. 전과자답게 최중기는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 그는 수차례 숭례문 일대를 돌아다니며 방화할 방법을 모색했다. 범행 당일 저녁 8시 40분경 그는 가연성 시너를 들고 사다리를 타고 숭례문 누각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신호를 분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방화를 저질렀다. 최종기는 현장 검증 자리에서 당시 대통령에게 하소연해도 들어주지 않았다는 뜻으로
노무현의 잘못이 99.9%, 내 잘못은 0.1%, 그래도 인명피해는 없었잖아. 문화재는 복원하면 된다라는 망언을 하여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검증이 끝나고 문화재를 훼손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라는 말을 했다. 최중기는 방화 2개월 뒤인 2008년 4월 25일 재판을 받았고 당시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숭례문은 국보 1호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재이다. 이 화재로 국민들을 씻을 수 없는 충격과 수치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중기는 재판 과정에서도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 없이 보상금이 적었다. 고 계속 불만만 제기했다. 1심 판결 후 3개월 뒤에 열린 2심에서도 징역 10년형이 내려졌고 대법원에서 징역 10년형을 확정했다. 현재 최종기는 10년을 복역하고 2018년 2월 만기 출소했다. 이 소식에 누리꾼들은 솜방망이 쳐버리다. 국보 1호를 개인의 10년과 맞바꿀 수 있느냐? 며 분노했다. 한편 문화재를 계속해서 방화한 까닭은 경비가 허술해 접근하기 쉽고 인명피해가 나지 않으며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방화범은 자신은 얻은 것 하나 없이 사람으로서 도저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행동으로 역사의 중죄인으로 악명만 남게 되었다. 2008년 화재 사고로 전소된 숭례문은 이후 복원 작업을 거쳐 지난 2013년 5월 4일 준공식을 하며 일반인에게 공개됐다. 이후에 단청이 변색되고 석가래와 기둥 등이 갈라지는 현상 등으로 부실공사 의혹을 받아왔다. 국보 제1호인 숭례문 복원에 외국산 목재가 쓰였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문화재청은 당시 숭례문 복원을 담당했던 신흥수 중요무형문화재 제74호 대목장의 공장을 압수수사하는 등 강력한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사용된 목재가 국립산림과학원에 벌처했던 현지의 금강송 강원도 삼척 준경류였는지 여부를 조사했으며 숭례문 복구에 사용된 부재의 샘플을 채취해 수종 동일 여부를 유전자 분석 중이라고 2013년 12월 18일 발표했었다. 또 문화재청은 동일 수종 여부를 충북대학교 산림과학원의 나이테 분석을 통해서도 확인 중이었는데 숭례문 부실공사를 검증하던 충북대 박모 56 교수가 학교 내 학과재료실 선반에 목을 맨 채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큰 충격을 주었다. 숨진 박 교수는 숭례문 검증 기간 중 의문의 전화를 받고 평소에 괴로워했었다는 첩보를 경찰이 입수하고 협박 여부를 조사를 했다. 박 교수가 숨진 채 발견되자 그가 검증 책임자로서 심적 부담을 느낀 게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에서 2번 참고인 조사를 했고 의견을 청취한 적은 있다며 수사 대상은 아니었다고 말한 바 있다. 무려 6년이라는 시간과 막대한 재정 투입을 통해서 전통 고증 방식으로 2013년 5월 숭례문 복원 사업이 완료된 듯 했는데 복원이 완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단청이 벗겨지고 기둥이 갈라지는 현상이 곳곳에서 발견되면서 복원 사업의 부실공사 논란이 불거졌었다. 숭례문, 광화문 복원 당시 총책임자인 신흥수 72 대목장이 복원 당시 문화재청에서 지급한 금강송과 국민이 기증한 기증목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문화재 복원 공사에 참여하기 위해 신 대목장이 시공업체에 뇌물을 주고 문화재 수리기술자 자격을 불법 임대한 사실도 드러났다. 아무튼 충북대학교 박 교수의 죽음으로 이번 숭례문 부실공사에 부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의 여부가 더욱 궁금해지게 되었습니다. 만약 누군가의 협박이 있었다면 부실공사의 책임을 덮으려는 사람이 존재했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으니 말이죠. 방화를 저지른 놈이나 복원을 하면서 기득권으로 이득을 취한 자나 모두 같은 인간들인 것 같다. 결론으로 문화유산은 한번 손상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으므로 선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그대로 우리도 후손에게 물려주어야만 한다.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